G7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 7개 국가가 공식 대상국이고 여기에 초청국이 있어요. 그리고 참관국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관국의 지위로서 참관만이라도 해서 세계 정상들과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올해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G7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G7이 의미하는 것은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경제 분야 선진국 7개국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G7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고 캐나다가 해당이 되고요. 이 7개 국가를 우리가 G7 국가라고 하는데 이 G7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이제 IMF 세계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7개 경제 선진국을 정해서 G7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G7 외에도 G11 내지 D12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G7이라 말씀드렸던 7개 국가 외에 이 11은 어디냐? 여기에는 이제 인도와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호주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그러면 12번째 국가까지 포함하자면 이제 브라질. 근데 지금은 현재는 G7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G7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G7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공식 그 대상국이에요. G7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대상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7개 국가가 공식 대상국이고 여기에 초청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청국 이외에 참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7 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관국의 지위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도 가입이 돼 있고 전 세계 경제 대국 우리도 10번째 손가락 안에 딱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도 이제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은 G7까지는 아니어도 G10까지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미 G11에는 그 그룹 오브 11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혹자는 G7의 회의에 우리는 공식 그 대상국이나 초청국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왜 참관국으로 가는 거냐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너무 말들이 많은데 당연히 G7 회의에는 그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공식 대상국이 되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청국 명단과 그리고 참관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는 참관국 지위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6월 15일부터 17일 G7 회의에 이어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간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래서 과거 냉전 시절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발족된 것도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했죠.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딱 1년 전인 1949년 4월 4일 날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나토 현 회원국은 현재 32개 회원국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참가 대상 국가는 이 32개 나토 회원국에 가입되는 회원국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대통령은 여기 가야 되냐? 매년 갔어요. 예,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 항상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럼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로 가느냐? 나토 32개 국가 외에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해서 글로벌 파트너 국가에 한국이 그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의 입장 지위로서 우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해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매년 가던 걸 우리가 이번엔 안 간다? 그거는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관련 기사나 인터넷 내용들을 보면 G7 회의에는 우리가 대상국이나 초청국도 아닌데 참관국이라고 하는 지위로 우리가 거기에 초청받지도 못했는데 왜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나토 정상회의에도 당연히 우리는 32개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대신 우리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서 매년 초청받아 왔다니까요. 근데 거기 회의 가는 건 또 무슨 문제입니까?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문제를 삼는 게. 근데 올해 2025년 이제 조기 대선을 거쳐서 이제 지난 6월 4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 게 G7 회의였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 올 9월 달에는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요. 이 10월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 총리 등 뭐 이른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들어서 현 정부에 있어 어떤 국제 관계나 어떤 국제 정치 그리고 어떤 외교나 어떤 동맹 관계 하에서 우리가 이제 임기 초반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전 보여져요. 그리고 혹자는 뭐 G7에는 우리가 대상국도 초청국도 아닌데 우리가 왜 참관국으로 꼭 가야 되느냐 하는데 G7 회의체는요 이게 일종의 성격이요 경제 회의체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과 통상 이런 세계 어떤 경제 협력이나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정상이 이러한 G7 회의에 참관만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과 잠깐이지만 뭐 그런 세계 정상들과 그리고 어떤 그런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토 정상회의는 왜 가냐 그러는데 나토 정상회의는 매년 갔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지금 약간 경직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장도 일견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다고 봐요. 전 틀렸다라고 전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우러 전쟁이 발발된 이후로 러시아와 사실 그 전 정부까지는 좀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대러 어떤 외교나 앞으로 통상 그다음에 이런 외교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다시 재구축해 나가는데 현 정부에 큰 숙제가 있다고 전 보는데 지난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에 반영이 돼 있던 것이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라든가 뭐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제가 외신 쪽 AFP 통신이나 해외 외신 쪽 기자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다음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차기 정부에서의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뭐 이런 좀 관계 형성을 좀 어떻게 바라보냐 해서 러시아와의 이러한 관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여러 공약들의 눈에 띄는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알래스카와 베링해 인근에 이제 결국은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이건 미국의 의지나 우리나라만의 의지만으로 안 돼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공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러시아 측과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 협력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를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와의 주요 교역국이자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그런 관계 회복은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든 LG든 우리나라 그 많은 기업체들이 또 러시아 현지에서 많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리에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한 나라와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양상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회원국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그리고 북한, 이란 등 이런 나라들 결국은 이 나라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러 전쟁은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상당히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로서 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그 연대와 결속을 계속 강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 정부도 이해를 해요. 러시아 정부도 한국 정부 입장을 이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좀 푸틴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주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것은 사실 러시아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선 새 정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연대와 결속을 잘 강화시켜 나가고 한미동맹도 또 잘 유지해 나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정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이러한 어떤 새 정부 들어서서 6월 한 달 동안 G7 회의와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하반기 예정돼 있는 9월 달 유엔 총회와 10월 달 뭐 에이펙 또 정상회의 이 말고도 그 몇 가지 더 굵직굵직한 주요 해외 또 정상이 참여하거나 참가를 해야 되는 국제 회의나 이런 것들이 또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 속인데요.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최근에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안보 체제라든가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집단 안보라고 하는 것은 유엔과 같은 국제 연합 체제를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집단 방위 체제는 가령 나토와 같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그런 나토를 중심으로 한 체제 이런 것들을 또 집단 방위 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데 사실 집단 안보보다는 집단 방위가 어떤 안보 동맹에 있어서는 그 결속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이러한 집단 안보나 집단 방위보다도 가장 확실한 안보에 있어서의 보험은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은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맹은요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안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맹 체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좀 독특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동맹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한 30억 불 내외의 이스라엘 국방비를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 이 국방비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원이나 경제 원조를 아직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나 국방의 안보에 있어서의 핵심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경제나 안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동맹 관계가 아닌 미국이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어떤 관계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집단 안보나 집단 방위 체제 그리고 동맹 체제 말고도 경우에 따라선 가장 강력한 안보 자산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장 결속이 단단한 사례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이스라엘만의 전쟁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연루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란도 알죠.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다고 하면 미국도 상대해야 되는 걸 이스라엘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지금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고 극단적으로 전쟁 상황으로만 갈 거냐?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덕분에 이란은 미국 때문에로라도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이제 그거를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정세에 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